당신 친구란 사람이 우리 딸 보험금을 빼돌렸어요. 뭐라고? 딸? 보험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한 여인이 낡은 폴더폰과 작은 보험 서류 봉투를 남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전처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남자는 그 순간 자신이 알던 모든 진실이 거짓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인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당신은 딸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잖아요. 과연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15년 동안 남자가 믿어왔던 배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거대한 음모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 45살의 강현우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습관 때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던 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관절마다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현우의 원룸은 삭막했어요. 벽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냉장고에는 컵라면과 김치 몇 조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15년 전 이혼한 이후 현우의 삶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한때는 중견기업의 과장이었던 그였지만 이혼 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회사에서의 평판도 떨어졌어요. 결국 권고사직을 당한 뒤로는 여러 곳을 전전했지만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죠. 현우는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가득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죠. 이 모든 게 그녀 때문이라고, 자신을 배신한 전처 서연 때문이라고 현우는 믿어왔습니다. 15년 전 그날을 현우는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 짐을 싸고 있었던 그 순간을 말이죠. 현우가 당황해서 이유를 물었을 때 서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현우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정신이 아득해졌죠. 현우가 간절하게 이유를 물었지만 서연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등을 돌렸을 뿐이었죠. 며칠 뒤 현우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된 그 메시지에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 필요 없어. 꺼져. 현우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 자신의 목소리 같았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 그 메시지를 듣고 상처받아 떠났다고 생각하니 현우는 자책감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술에 취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억을 잃은 걸까? 현우는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서연이 다른 남자와 가까워졌다는 소문이었죠. 현우의 절친한 친구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현우야, 내가 이런 말하기 싫은데 서연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더라.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서연이 떠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연이 바람을 피운 거였다니요. 현우는 그날부터 서연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배신한 여자, 자신의 인생을 망친 여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그동안 재혼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도 맺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우는 고립된 삶을 살아왔고 그럴수록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대학 동창회 초대장이었죠. 현우는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창들을 만나봤자 자신의 초라한 현재만 드러날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메시지 끝에 적힌 한 줄이 현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도 온다고 했어. 현우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쌓여온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가서 서연을 직접 만나겠다고요. 그녀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을 버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와 완전히 끝내겠다고 다짐했죠. 현우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결혼 기념일에 서연이 선물했던 그 셔츠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우는 그 셔츠만은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죠. 셔츠를 입으며 현우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끝내자. 완전히 끝내고 오자. 현우는 낮게 중얼거리며 원룸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동창회 장소로 향하는 내내 현우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그날 차갑게 등을 돌리고 떠났던 그녀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호텔 로비에 도착한 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미 동창회는 시작된 듯 안쪽 연회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현우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 안에는 수십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죠. 현우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누군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친구 준석이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요즘 힘들지? 준석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현우는 그 동정이 불편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준석은 15년 전 이혼 당시에도 현우를 많이 위로해줬던 친구였습니다. 서연의 불륜 소문을 알려준 것도 준석이었고 힘들 때마다 술자리를 만들어준 것도 준석이었어요. 현우에게 준석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였죠. 그래도 왔구나. 서연이도 왔어. 저기 봐. 준석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순간 현우의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저 멀리 창가 쪽에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거든요. 서연이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전처의 모습은 현우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서연은 단정했지만 초라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단정해서 낯설 정도였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 그리고 아무런 장신구도 하지 않은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현우가 기억하는 서연은 화사하고 밝은 여자였거든요.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 멀리 앉아있는 서연의 표정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발걸음이 저절로 옮겨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죠. 서연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현우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현우 쪽이 더 당황했죠. 15년 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앉아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현우는 멍하니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폴더폰과 작은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현우의 시선이 그 봉투들에 머물렀죠. 봉투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 수술 관련 영수증, 실손 청구 내역, 학교 상담 기록. 현우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민지, 그게 누구지? 수술? 왜 서연이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민지가 누구예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딸이에요. 그 한마디에 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자신에게 딸이 있다고? 그것도 15년이나 된? 현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서류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이는 없었잖아요.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몰랐던 거죠. 서연이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응급실 영수증이 나왔어요. 날짜를 보니 15년 전 바로 그들이 이혼하던 그 무렵이었죠. 영수증에는 산모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고 보호자 연락처란에는 연락 불가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믿기지가 않았죠. 서연이 임신했었다는 것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걸 몰랐다는 것도 말입니다. 당신이 임신했었다고요? 네. 이혼하기 한 달 전쯤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죠. 왜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몇몇 동창들이 이쪽을 쳐다봤지만 현우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서연이 낡은 폴더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원을 켰죠. 오래된 폰이라 부팅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현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폰이 켜지자 서연은 음성 메시지 폴더를 열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애 필요 없어. 꺼져.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현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자신의 목소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음색은 비슷한데 말투가 약간 달랐거든요. 현우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 이런 말을... 그날 밤 당신 휴대폰에서 이 메시지가 왔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했는데 당신 목소리로 이런 답장이 온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는 현우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현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나는 당신이 임신했다는 것도 몰랐고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어요.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고
당신 목소리였어요. 제가 뭘 믿어야 했겠어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신사 이용 내역서였어요. 15년 전 그날 밤의 기록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현우는 그 내역서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 밤 현우의 휴대폰은 회사 근처 기지국에서 신호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그 시간에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것까지 기억났거든요. 현우는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에 나는 집 앞 편의점에 있었어요. 회사 근처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영수증과 함께 흐릿하지만 편의점 CCTV 캡처 사진도 있었습니다. 현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당신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 목소리를 흉내내서 그 메시지를 남긴 거죠.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지? 왜? 무슨 이유로?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때 현우는 갑자기 그날 밤의 이상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현우는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죠. 그런데 술자리 중간쯤 현우는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현우가 찾으려 하자 누군가가 말했죠. 핸드폰? 아, 준석이가 주워줬어. 바닥에 떨어져 있더래. 준석이 웃으며 휴대폰을 건네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고맙다고 하고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없었거든요. 준석이가. 현우가 중얼거리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을 떠올린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준석이 그럴 리 없어. 준석이는 내 절친한 친구야.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이 현우의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준석은 당신이랑 제가 헤어져야 이득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현우는 서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왜 자신들의 이혼으로 이득이 된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기억나요? 준석이가 사업 시작할 때 당신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요. 현우는 기억이 났습니다. 16년 전쯤 준석이 작은 무역회사를 차리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현우는 그때 직접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준석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줬어요.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필요했거든요. 현우는 절친한 친구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보증을 서줬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게 단순한 보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준석은 당신 명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했어요. 투자 명목으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당신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그걸로 대출도 받았죠. 서연이 또 다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우가 전혀 모르는 회사 등록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들이 가득했어요. 현우는 서류를 넘기며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준석이 위조한 거예요. 당신이 믿고 맡겨놓은 도장을 이용해서요. 현우는 뒷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현우는 준석에게 도장을 맡긴 적이 있었어요.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가야 했는데 준석의 회사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준석이 급하다고 하길래 현우는 도장을 맡기고 출장을 갔었죠. 돌아와서 도장을 돌려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랑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준석이은 당신 명의로 진 빚을 저한테 넘기려고 했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빚들을 내가 떠안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현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계획적인 범죄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 준석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준석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예요. 당신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고 저는 당신을 원망하게 만들었죠. 그래야 이혼이 빨리 성사되고 그 과정에서 금융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준석의 계획이었다니. 15년 동안 자신이 서연을 미워했던 것도 인생이 망가진 것도 결국은 준석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싸울 수도 있었잖아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했어요. 당신한테 준석이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제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준석이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의심이 너무 많다고 했죠.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서연이 준석에 대해 의심을 표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서연의 말을 무시했죠. 준석은 자신의 오랜 친구였고 서연보다 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으니까요. 현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더 악독한 건 그 다음이에요. 서연이 가장 두꺼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과 수술 영수증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현우는 그 서류들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죠. 우리 딸 민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감춰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후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했죠. 수술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현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다니요. 그리고 서연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임신한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아이가 아프다는 것도요. 알아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지만 서연은 참았어요. 15년 동안 혼자 견뎌온 사람의 강인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준석은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아프다는 것도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준석이 알았다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제게 접근했어요. 수술비를 도와주겠다고요. 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석이 서연을 도와줬다고? 그럼 준석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이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움을 가장한 착취였어요. 준석은 민지의 치료비를 명목으로 보험금과 후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 사업을 키웠죠.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픈 아이의 치료비를 가로챘다니 그것도 자신의 친구였던 사람이 말이죠. 도대체 준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악독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증거가 있어요? 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오래 걸렸지만 하나하나 모았어요. 준석이 실수로 남긴 흔적들, 통장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들이요. 서연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준석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금융 거래 내역 스크린샷, 그리고 녹음 파일들까지 말이죠. 왜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왜 진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민지 때문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은 현우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준석은 교묘하게 저를 협박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민지 치료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피해가 갈 거라고 했죠. 당신 명의로 된 빚들이 드러나면 당신 인생이 완전히 망한다고요.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연은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15년 동안 혼자서 버텨온 거였어요. 준석의 협박을 견디면서 아픈 딸을 돌보면서 그리고 현우의 미움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왜 이제야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민지가 이제 준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장학금을 받고요. 이제는 준석의 돈 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15년 동안 서연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서연은 악당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웅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딸을 지켜낸 강인한 여자였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준석을 끝장내야 해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그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여자의 복수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현우는 서연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준석의 죄를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였죠. 현우는 눈물을 닦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준석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 모두가 알게 만들어야 하죠. 서연이 낡은 폴더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 폴더를 열었어요. 아까 들었던 그 끔찍한 메시지 말고 다른 파일들도 있었죠. 이 폰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요. 당신 목소리를 흉내낸 것들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미묘하게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서연이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 같았지만 억양이 약간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가 현우의 말투를 따라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준석은 당신 목소리를 녹음해뒀다가 편집해서 이런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요즘 기술로는 어렵지 않죠. 15년 전에도 간단한 음성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현우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특히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이 부드럽지 않았죠. 마치 여러 개의 조각을 이어붙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이게 조작된 거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서연이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와 CCTV 영상 캡처들이었어요. 준석이 당신 휴대폰을 가지고 회사 근처로 갔던 그날 밤, 제가 추적한 동선이에요. 당신이 편의점에 있을 때 당신 휴대폰은 회사 근처 기지국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회사 건물 CCTV를 보면 서연이 흐릿하지만 확인 가능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남자가 현우의 회사 건물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준석과 비슷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15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건물 관리자에게 부탁도 하고 통신사에 정보 공개 청구도 했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현우는 서연의 집요함에 감탄했습니다.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다니 그 끈기가 대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죠.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어요. 서연이 스마트폰을 켜서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대화 내용이 화면에 떴어요. 준석과 누군가의 대화였죠. 이건 준석이 옛날에 사용하던 메신저 계정이에요. 그 사람이 실수로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공용 컴퓨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컴퓨터에서 대화 내용을 백업해뒀죠. 대화 내용을 읽어보니 현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준석이 자신의 동업자로 보이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현우폰 잠금 풀었음. 유심 갈아 끼우고 음성 하나 남겼다. 서연이 믿을까? 믿을 수밖에 없지. 현우 목소리로 녹음했는데 이제 둘 갈라지면 현우 명의 비철이 쉬워짐. 현우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준석은 정말로 악마였어요.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태어날 아이까지 이용했다니 말이죠. 이 대화 내용이 진짜예요? 조작된 게 아니고요? 진짜예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한테 확인받았어요.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확인됐죠.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준비한 복수였으니 빈틈이 있을 리 없었죠. 그리고 여기 더 있어요. 서연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준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우 그 바보 새끼, 아직도 나를 믿고 있어. 도장 맡겨놓고 출장 간 거 너무 웃기지 않냐? 그래서 뭐 했는데? 당연히 써먹었지. 페이퍼 컴퍼니 몇 개 만들고 현우 명의로 대출도 받고 나중에 문제 터지면 현우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준석은 자신의 범죄 계획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리고 있었어요. 마치 게임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런 인간을 친구라고 믿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 녹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연이었어요. 준석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녹음기를 켜뒀는데 준석이 술에 취해서 자기 친구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대화를 나눈 거죠.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의 성격상 술 먹으면 입이 가벼워지는 편이었거든요. 평소에는 교묘하게 숨기던 것들도 술만 먹으면 다 떠벌리곤 했죠. 그런데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왜 경찰에 가지 않았어요? 왜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현우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법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준석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빼앗는 거죠. 그게 뭔데요?
실례요. 준석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이미지로 살아왔어요. 성공한 사업가, 친구를 챙기는 의리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요. 그 이미지가 무너지면 준석의 인생도 무너져요. 서연의 말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게 더 큰 벌이 될 수 있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동창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준석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사업 파트너도 있고 거래처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 준석의 진실이 밝혀지면 준석은 끝장나요. 현우는 서연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준석을 벌주는 게 아니라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을 준석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는 거죠. 저도 돕겠어요. 뭐든지 할게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현우도 따라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죠. 그리고 저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준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곧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연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현우와 서연이 준석에게 다가가자 준석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준석의 얼굴에는 여전히 친근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처럼 보였죠. 현우야, 서연 씨도 있네. 오랜만이다.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 준석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석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죠. 잠깐 얘기 좀 할까? 조용한 곳에서 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준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저쪽 테라스로 가자. 세 사람은 연회장 밖의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현우는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죠. 준석이 테라스 난간에 기대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들이 심상치 않은데? 16년 전 기억나? 내가 사업 시작할 때 내가 보증 서줬던 거. 현우의 말에 준석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기억하지. 그때 내 덕분에 사업 시작할 수 있었어. 고마워, 친구. 그 보증이 단순한 보증이 아니었지? 현우가 한 발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준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 명의를 이용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대출을 받고 투자금을 횡령했지. 그리고 그 모든 빚을 서연이한테 떠넘기려고 우리를 이혼시켰어.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현우야, 무슨 드라마를 본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돈 때문이지. 내 사업은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됐어.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도 제대로 쓰지 않고 빼돌렸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내 명의로 된 회사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했지.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석 앞에 펼쳐 보였어요. 준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의 등록 서류야. 모두 현우 명의로 되어 있지.
그리고 이건 금융거래 내역이고 이건 대출 서류들이야. 서연이 차근차근 설명하자 준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업하다 보면 생기는 일이야. 합법적인 절차였어. 합법적? 현우 도장을 위조해서 서류에 날인한 게 합법적이야?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장 감정서였어요. 현우의 도장이 여러 개 존재했고 그중 일부는 진품이 아니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건 어떻게? 준석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테라스 난간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악독한 건 그 다음이야. 현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넌 우리를 갈라놓기로 결심했지. 그래야 내 계획이 완벽해지니까. 그래서 내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서연한테 끔찍한 메시지를 남긴 거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준석이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서연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준석이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듯 떠벌린 그 대화 내용 말이죠. 준석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내가 실수로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컴퓨터에서 백업했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한테 확인도 받았어. 원본이 맞다고. 준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고 비웃듯 말했죠.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시효도 다 지났을걸? 준석의 말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다음 폭탄을 터뜨리자 그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지 치료비도 내가 가로챘지? 우리 딸 민지 말이야. 아픈 아이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중간에서 가로챈 거 알고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도와준 거야. 수술비가 필요하다길래 돈을 빌려줬잖아. 빌려준 게 아니야. 착취한 거지.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청구 내역과 후원금 입금 기록들이었어요. 민지가 수술받을 때 여러 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어.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연결해준 단체들, 재단에서 지원해준 의료비, 그리고 실손보험금까지. 그런데 그 돈이 내 통장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계좌로 흘러들어갔거든. 중간에서 빼돌린 거야. 서연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돈이 이동한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결국 그 돈들은 준석의 계좌나 준석이 관리하는 회사 계좌로 들어갔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픈 아이의 치료비를 가로채다니 넌 정말 인간이 아니야. 준석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민지는 어차피 치료받았고 서연도 버텼잖아. 결과적으로 다 잘 된 거 아니야? 준석의 뻔뻔함에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주먹을 휘두르고 싶었지만 서연이 현우의 팔을 잡았어요. 폭력은 안 돼요. 우리는 정당하게 끝낼 거예요. 서연의 말에 현우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준석은 비웃으며 말했죠. 정당하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증거가 있어봤자 시효 지난 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법정에서 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준석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준석처럼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누가 법정에서 싸운대요? 우리가 원하는 건 법적 처벌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요. 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테라스 문이 열렸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테라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서연과 준석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테라스 문 근처에는 작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서연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준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했어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준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연회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준석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준석의 사업 파트너도 있었고 거래처 사람들도 있었죠. 준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나온 사람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석의 사업 파트너였던 김 사장이었어요. 그는 준석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석 씨, 우리 내일 사무실에서 이야기합시다. 계약 관련해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김 사장의 말이 떨어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준석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준석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준석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준석이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테라스에는 준석과 현우, 서연만 남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준석이 서연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불충분해.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준석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처벌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사회적 매장이 먼저죠. 당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떠날 거예요. 사업 파트너들도, 거래처도, 친구들도요. 당신이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모두 무너지는 걸 지켜보세요. 서연의 말은 차갑고 확고했습니다. 준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무릎이 꺾이며 테라스 바닥에 주저앉았죠. 현우는 준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가장 믿었던 친구였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죠. 우리 이제 갈게요.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를 떠나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현우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현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지를 만나야죠. 당신 딸을 만나야 해요.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15년 동안 아빠 노릇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나를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서연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었어요. 민지에게 얘기는 했어요? 아니요. 오늘 만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확신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는지, 정말로 민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요. 서연의 대답에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은 15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도 현우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기다렸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있을 거예요. 오늘 정기 검진 날이거든요. 병원? 네. 민지는 아직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요. 심장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하거든요. 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15년 동안 아픈 몸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더 괴로웠어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현우는 긴장으로 손을 떨었어요. 서연이 그런 현우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죠. 15년 만에 느끼는 서연의 손길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서연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현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곧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기 있어요. 서연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복도 끝 벤치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서연을 닮았지만 어딘가 현우의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 라인이 현우와 비슷했죠. 민지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고 서연을 발견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옆에 있는 현우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저분은 누구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이분은 너의 아빠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책이 손에서 떨어졌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현우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아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민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가 겨우 말을 꺼냈지만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한참 동안 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몰랐던 거라고요. 그래.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있다는 것도, 내가 아팠다는 것도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아빠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 질문에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에게 다가가 꼭 안아줬어요. 민지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세 사람은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현우는 민지에게 물었어요. 검진 결과는 어땠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꺼낸 서류를 보고 현우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민지가 받아야 할 치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했어요?
현우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술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었으니까요. 서연이 꺼낸 서류들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수술비가 3천만 원, 그 후 재활치료와 정기검진 비용이 매달 100만 원씩 들었어요. 15년 동안 쌓인 의료비는 거의 억 단위에 가까웠죠. 어떻게 이 돈을 다 마련했어요? 일을 3개씩 했어요.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죠. 주말에는 청소일도 했어요. 서연의 말에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고 재단에서 후원도 받았죠. 준석이 가로챘다는 그 후원금이요? 네. 처음에는 제대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액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준석이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후원 단체에서는 분명히 100만 원을 보냈다고 나와 있는데 서연 통장에는 50만 원만 입금되어 있었어요. 차액은 준석이 만든 유령 계좌로 빠져나갔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정확히는 세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략 10번 이상은 될 거예요. 현우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씩 10번이면 500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요? 민지 때문이었어요. 서연이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줬으니까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민지가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학금 증서였어요. 민지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요? 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요. 현우는 민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딸을 가졌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장학금은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추천해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서연이 장학금 신청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민지의 성적표도 들어 있었는데 거의 모든 과목이 만점에 가까웠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네. 민지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죠. 그런데 장학금 신청 서류에 보호자 란이 있었을 텐데 현우가 서류를 자세히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란에는 서연의 번호만 적혀 있었고 부란은 연락 불가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계시기는 한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민지의 대답에 현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연락이 안 될 뿐이라고 믿었던 거죠.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가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요. 현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서연은 민지에게
아빠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고 돌아올 거라고 말해줬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우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지에게 아빠가 필요했으니까요.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해도 마음속에서라도 아빠를 품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현우는 민지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 친구들은 어떤지 말이죠. 민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고요. 현우는 딸의 꿈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자라준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꼭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요? 응. 이제부터는 내 곁에 있을게. 약속할게. 현우의 약속에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빠가 드디어 돌아온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그날 밤 현우는 원룸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연과의 재회, 딸 민지와의 만남, 그리고 준석의 배신이 드러난 순간까지 말이죠. 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민지와 서연을 만났어요. 점심을 함께 먹기도 하고 저녁에 산책을 하기도 했죠. 서서히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평화로울 수는 없었어요. 준석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현우는 민지와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민지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민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대요. 네. 민지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저 괜찮은데요? 아무 이상도 없어요. 정기 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나 봐. 빨리 가봐야 해. 세 사람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현우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어요. 민지는 멀쩡해 보였지만 의사가 연락했다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지 씨, 최근에 무리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선생님. 평소처럼 지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어요. 그리고 호흡 기능도 약간 저하됐고요. 의사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듣고 현우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민지에게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닐까요? 제 탓인가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의사는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입원하게 됐고 현우와 서연은 병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민지 앞에 나타난 걸까요? 현우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지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했어요. 오히려 행복해했죠. 하지만 민지 상태는 원래 불안정했어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서연의 위로에도 현우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병실복도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석이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현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민지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어. 걱정돼서 왔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현우가 다가서려 하자 서연이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민지한테 좋지 않아요. 서연의 말에 현우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현우야,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났어? 우리 친구잖아. 친구?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친구라는 말이 나와? 내가 한 일이 뭔데? 사업적으로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준석의 뻔뻔함에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계속 말리는 바람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말이야, 민지 치료비 문제인데. 준석이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보험금으로 구멍 막고 있잖아. 이번 입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현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준석이 아직도 민지의 치료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걸 말이죠. 민지 치료비에 손대지 마. 손대다니?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도움은 필요 없어.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15년 동안 실패만 거듭한 내가 민지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준석의 말에 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현우에게는 돈도 없었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싫어. 당신 도움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요. 하하,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네. 그럼 잘해봐.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준석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준석의 뒷모습을 보며 현우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어요. 준석이 뭔가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민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약물 치료와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입원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자기 부담금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거든요. 제가 처리할게요. 서연이 말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당신, 괜찮아요. 방법을 찾을게요.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때라고요. 15년 동안 빚진 아빠로서의 역할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우에게는 저축도 없었고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은행에 대출을 문의해봤지만 현우의 신용 상태로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현우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았던 돈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생활비로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현우는 자신의 원룸에 있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필요 없는 가전제품, 옷, 책 등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죠.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은 입원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좌절했어요. 딸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때 현우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석이었어요.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조건은 있지만 현우는 메시지를 보고 치를 떨었습니다. 준석이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가 절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접근하려는 거죠. 현우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절대로 준석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돼요? 어떻게 여기를? 민지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현우의 원룸은 정말 초라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었죠. 이번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같이 해결해요. 네, 우리 함께 해결해요. 당신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서연의 말에 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서연은 여전히 함께 하자고 말해줬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민지 부모잖아요. 서연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입원비 충당하는데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함께 벌어요. 우리 셋이 함께 살면 훨씬 나을 거예요. 서연의 제안에 현우는 놀랐습니다. 함께 산다니. 그게 무슨, 다시 가족이 되자는 거예요. 이혼은 했지만 우리에게는 민지가 있잖아요. 민지를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요. 현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렇게 해요. 다시 가족이 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현우는 민지의 입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이 준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도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신용 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딸 치료비가 필요해요. 현우가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은행 직원은 냉정했어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좌절한 현우가 은행을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현우야. 돌아보니 친구들 몇 명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중에는 준석도 있었죠. 오랜만이다. 어디 가는 길이야? 아, 그냥. 현우가 얼버무리려 하자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대출 받으려고 했구나. 딸 치료비 때문에. 준석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딸이 있었어? 그래, 현우 전처 서연이랑 사이에 딸이 있대. 심장병이 있어서 치료비가 많이 든다더라. 준석이 동창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에는 미묘한 왜곡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현우가 15년 동안 책임을 안 졌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빠 노릇하려고 하는 거지. 에이, 그럴 리가. 한 동창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준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현우가 거절하더라고.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준석의 말에 동창들은 현우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현우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현우야, 왜 도움을 안 받아? 딸이 아픈데. 아니, 그게 아니라. 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준석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현우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있어서 그래. 예전에 사업 관련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거든.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나를 배신한 거잖아. 현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현우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현우야, 진정해. 왜 이렇게 흥분해? 흥분? 저 새끼가 거짓말을 계속 해대는데. 현우가 더 큰 소리로 외쳤지만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사람들은 현우가 이성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우, 너 요즘 스트레스가 많구나.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한 동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허탈했어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니들은 몰라. 저 새끼가 나한테 한 짓을. 현우야,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동창이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뿌리치며 계속 외쳤어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제가 내 명의를 도용하고 내 딸 치료비도 가로챘다고. 현우야, 정말 그만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동창들은 현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현우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준석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죠. 현우야, 내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건 아니잖아. 준석이 마치 현우를 위로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준석이 참 착하다고 수군거렸어요. 준석이는 진짜 좋은 친구야. 저렇게 현우를 걱정해 주는데. 그러게. 현우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동창들의 말에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석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어요. 이 자식아, 내가 한 짓을 다 말해. 현우야, 나. 동창들이 현우를 떼어냈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넘어졌고 동창들은 준석을 보호하듯 둘러쌌어요. 준석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현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준석의 말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앉은 채 허탈하게 웃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가자, 현우.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한 동창이 현우를 일으키려 했지만 현우는 뿌리쳤습니다. 나, 다들 나. 현우가 소리치며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동창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 완전히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러게. 이혼 후유증인가? 준석이가 도와주려고 해도 저러니까 어떻게 해? 현우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현우가 멀어지자 준석은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우 좀 걱정되네.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준석아. 내가 좀 챙겨줘. 넌 현우 제일 친한 친구잖아. 그래야겠지. 친구니까. 준석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준석은 현우를 완전히 고립시키는데 성공한 거였습니다. 현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누가 자신을 믿어줄까요? 서연과 민지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준석의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었어요.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어떻게? 민지가 걱정해서 나왔어요. 은행에서 일이 잘 안 풀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에게조차 자신의 무능력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동창들한테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줘요. 오히려 제가 미친 사람 취급당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믿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준석을 끝장내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증거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돼요.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싸우면 져요. 증거로 끝내야 해요. 현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증거로 끝내요. 완벽하게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볼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현우와 서연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석의 범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았고 그것을 공개할 계획도 세웠어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창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발표일까? 혹시 현우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서연도 함께 참석한다는 말에 사람들은 안심했어요. 서연이 있으면 현우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카페를 빌려서 모임을 가졌어요. 동창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준석도 왔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중요한 발표래? 현우 너 결혼식이라도 올리는 거야? 준석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저와 현우가 이혼한 이유를 아시나요? 현우가 바람 피운 거 아니었어?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현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자였죠. 서연이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벽에 투사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어요. 이건 준석 씨가 과거에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화면에는 준석이 현우 폰 잠금 풀었음, 유심 갈아 끼우고 음성 하나 남겼다라고 쓴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무슨... 준석이가 현우 폰을 조작했다는 거야? 서연은 계속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도장 위조 관련 서류, 페이퍼 컴퍼니 등록 내역, 금융거래 흐름도 등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동창들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독한 건 이겁니다. 서연이 민지의 치료비 관련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후원금과 보험금이 준석의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준석 씨는 아픈 아이의 치료비를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요. 이건 말도 안 돼. 준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야. 믿지 마. 하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계속 설명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준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현우 그 바보 새끼, 아직도 나를 믿고 있어. 도장 맡겨놓고 출장 간 거 너무 웃기지 않냐? 녹음이 계속되자 동창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석은 창백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준석 씨가 민지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기록이에요.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은 준석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동창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준석,
이게 정말이야?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준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어요. 아니, 이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준석 씨가 보험금 청구에 사용하려고 했던 서류입니다. 서연이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준석이 민지의 진료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그리고 그 진료 기록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내역이었어요. 준석 씨는 민지 이름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고 그 보험금을 자신이 받아갔습니다. 민지나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동창들은 준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준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준석,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는. 준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몇 명이 더 들어왔어요. 준석의 사업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들었어요. 준석 씨가 한 짓들을요. 김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 파기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할 겁니다. 잠깐, 김 사장님, 오해예요. 준석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도 조사해봤어요. 준석 씨가 우리한테도 거짓말을 했더군요. 투자금 사용 내역이 전혀 다르게 보고됐어요. 다른 파트너들도 하나둘 준석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준석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김 사장이 단호하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다른 파트너들도 따라 나갔어요. 동창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석아, 너 실망이다. 나도 내가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 동창들의 차가운 말에 준석은 무너졌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죠. 한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준석이 순식간에 모든 걸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에는 결국 현우와 서연, 그리고 준석만 남았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너희, 이제 만족해? 만족은 무슨,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어. 이제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석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내가 졌어. 완전히 졌어. 준석이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어요.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준석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준석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곧 업계 전체로 확산됐어요. 준석이 거래하던 회사들은 모두 계약을 파기했고 투자자들도 발을 뺐죠. 준석의 회사는 한 달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준석은 법적 책임도 져야 했어요. 서연이 모아둔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준석을 기소했습니다. 비록 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었지만 보험금 사기와 횡령 혐의는 성립됐거든요. 준석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서연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건 법적 처벌이 아니었어요. 준석의 사회적 매장이었죠.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던 준석이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거였습니다.
준석이 쌓아온 모든 명성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었죠. 현우는 매일 열심히 일했고 조금씩 저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계속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함께 민지를 돌봐줬거든요. 둘이서 나눠서 하니 훨씬 수월했어요. 민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대는 아니었지만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의료인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없었죠.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민지가 가고 싶어 했거든요. 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자신이 민지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놀이공원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민지의 말에 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준 게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놀이공원에서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죠. 현우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질녘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민지가 현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지야. 현우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그러게요. 드디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거였죠. 며칠 후 현우는 민지의 병원 정기 검진에 함께 갔습니다. 의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민지 씨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대로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네. 정기 검진은 계속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와 세 사람은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날씨가 선선하고 기분 좋았어요. 민지가 앞서 걸어가고 현우와 서연은 손을 잡고 천천히 따라갔죠. 서연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다시 결혼할까요? 현우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요. 그럼 프로포즈를 제대로 준비해 올게요. 기대할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앞서가던 민지가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아빠, 엄마, 빨리 와요. 현우와 서연은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홀로 옛 원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이사를 나온 곳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15년 동안의 고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기도 했으니까요. 현우는 원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서연과 민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죠. 아빠, 밥 먹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불렀습니다. 현우는 식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따뜻한 밥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현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민지는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현우는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문득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었어요. 현우야, 다음 주에 동창회 있어. 올 거지?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게. 이제 더 이상 동창회가 두렵지 않았어요. 준석도 없고 진실도 모두 밝혀졌으니까요. 현우는 당당하게 동창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 날이 왔습니다. 현우는 서연과 함께 동창회 장소로 갔어요. 동창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현우야, 서연 씨,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동창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현우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동정이나 의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잘 지냈어. 요즘 행복해.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동창회는 즐거웠습니다. 현우는 동창들과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눴어요. 서연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섞여들었죠.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석은 어떻게 됐어? 교도소에 있어. 곧 출소한다고 들었는데. 그래, 출소하면 뭐 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지. 현우의 대답에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은 이제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였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다들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줘서요.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요. 현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 다들 잘 지내더라. 다행이다. 아, 그리고 아빠, 이거 봐요. 민지가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만점에 가까웠어요. 우와, 정말 잘했네. 현우가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이번 학기도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의 학교 생활, 서연의 직장 이야기, 현우의 회사 근황 등 소소한 일상들이었죠. 하지만 그 소소한 대화가 현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민지는 먼저 자러 갔습니다. 현우와 서연은 거실에 남아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15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포옹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현우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서연을 도와주고 민지를 깨웠어요. 민지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5분만. 민지가 이불을 뒤집어쓰며 투정했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민지의 방을 나왔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차를 타고 학교로 가는 길,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제가 의사 되면 아빠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지금도 자랑스러운데. 정말요? 응.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민지는 차에서 내렸어요.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우는 민지가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씩씩하고 건강해 보여서 기뻤어요. 회사로 향하는 길, 현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모든 게 무너졌을 때를 말이죠.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고 행복이 찾아왔죠.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우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점심 먹었어요? 아직요. 지금 먹으려고요. 저녁에 뭐 먹을까요? 민지가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파스타 해 먹어요. 제가 재료 사올게요. 고마워요. 짧은 통화였지만 현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일상이 된 게 감사했거든요. 퇴근 후 현우는 마트에 들러 파스타 재료를 샀습니다. 토마토, 양파, 마늘, 면, 치즈 등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파스타 재료 사왔어. 와, 제가 도와줄게요. 민지가 신이 나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우도 따라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서연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은 북적거렸지만 행복했어요. 민지가 양파를 썰다가 눈물을 흘리고 현우가 면을 삶다가 물을 쏟고 서연이 소스를 만들다가 옷에 튀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즐거운 추억이 됐습니다. 드디어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다. 민지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 다 같이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누워 엄마 무릎을 베고 있었고 현우는 그 옆에 앉아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현우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현우는 반지를 사러 갔습니다. 서연에게 제대로 된 청혼을 하기 위해서였죠. 보석 가게를 여러 곳 돌아다니며 가장 마음에 드는 반지를 골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현우는 서연과 민지를 데리고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현우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좀 추워서. 서연이 웃으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디저트가 나오고 현우는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서연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서연 씨, 저와 다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평생 당신을 지켜줄게요. 민지도 함께요. 현우가 반지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좋아요. 서연이 대답하자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현우는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 포옹했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재결합 소식은 동창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모두들 축하해줬어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동창들도 초대했죠. 결혼식 날 현우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첫 결혼식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더 맑고 확고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지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응, 준비됐어. 너는? 저도요. 오늘 제가 부케 받을 거예요. 민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민지와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예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창들, 서연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민지의 친구들까지 말이죠. 모두가 두 사람의 재결합을 축복해주러 온 거였어요.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고 서연이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남자답게 서연을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이 현우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서약을 시작했어요. 신랑 강현우 씨, 신부 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지키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신부 서연 씨, 신랑 강현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지키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도 똑같이 확고했어요. 반지 교환을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예식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지가 가장 크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엄마, 아빠, 축하해요.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차례로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동창들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현우야,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너희들도 행복해. 현우는 동창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현우와 서연 그리고 민지는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어요. 민지가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제주도에서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았어요. 민지는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한다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런 여행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앞으로 자주 오자. 현우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 현우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현우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능력도 발휘했거든요. 승진 이야기도 나왔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오랜 경력과 성실함이 인정받은 거였죠. 연봉도 올랐고 업무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민지는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됐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교수님들도 민지를 아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 행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5년 동안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거였죠. 어느 날 현우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준석을 마주쳤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준석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현우야. 준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멈춰 섰어요. 오랜만이네. 그래, 오랜만이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야?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준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넌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해. 다시는 예전의 너로 돌아가지 말길 바래. 현우가 말하고 돌아서려 하자 준석이 불렀습니다. 현우야, 너 행복해 보인다. 응, 행복해. 다시 가족이 생겼거든. 그렇구나. 다행이다. 준석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우는 서연에게 준석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해줬어요? 아니, 용서는 안 했어.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움은 우리를 갉아먹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현우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큰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민지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죠. 아빠, 엄마, 제가 해냈어요. 민지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와 서연은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민지야. 다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의 첫 출근 날, 현우와 서연은 병원까지 함께 갔어요. 하얀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민지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민지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있잖아.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민지가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딸이 정말 크게 자랐다는 걸 느꼈어요. 민지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키웠네요. 그러게요. 민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누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년이라는 시간, 오해를 안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서연은 혼자서 아픈 딸을 키우며 버텨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오해를 받았고 아무도 그녀의 진실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15년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딸 민지를 지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창의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냈죠. 복수가 아닌 정의로, 분노가 아닌 용기로 자신과 딸의 삶을 되찾은 겁니다. 현우는 15년 동안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 용기 있게 책임을 지려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우가 아빠가 된 건 45의 나이였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되찾았고 민지에게 당당한 아빠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가장 아프다고 하죠. 준석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현우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아픈 아이의 치료비까지 착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 준석이 잃은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 이 이야기의 진짜 영웅은 바로 이 아이였어요. 아픈 몸으로 태어나 아빠 없이 자랐지만 원망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고 간호사가 되어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이뤘죠. 환경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려는 일이 있으신가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현우와 서연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